너무 공격을 택배가 내일부터가 내일부터 스탑이라고. 네. 우체국은 오늘부터 스탑이고요. 네. 대한통운하고 한일택배는 내일부터 스탑. 이거 안 와. 택배가 일주일 전에 뭔가 시켰는데 안 와. 교육상에서 시킨 내 사과는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일주일 너무 심하다. 수성만이 사봤는데. 대한통운은 분실 위험도 있어요. 맞아요. 저 대한통운 201호인데 101호에 갖다 놓고 도망갔어요. 아 진짜? 집에 사람이 있는데 벨도 안 누르고 왔어요. 범위가 5천. 그러면 그거를 택배기사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막 하잖아요. 택배기사가 들어요. 그거를 이제 미납이다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택배기사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전화를 하는데 좋다고! 그러고 진짜 왜냐면 너무 많아. 하나에 500원이야 700원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진짜 저 옛날에 알바하던 사람 택배기사님 낮에는 일하는 자기는 영화 보러 다니는 거. 아 진짜? 조금 간다 조금. 누르신 거 아니죠? 누르셨어. 잡담 다 시켰어. 편집해야 돼. 누르시고 술 드시라고 하셨거든요. 네. 오늘 누가 받았지? 재택 형님이 12시까지 일하시고. 조 위원장님과 재택 형님이 안 오시고 조슬기 장관님이 따로 네. 오셔서 우리 여기 신입들이 안 왔네. 이거를 좀 드렸나? 저기 아이고 말고. 원장님 조석현 네. 전화 다 하셨어요? 전화 문자 보냈어요. 안 나오시면 다 반장님 책임이에요. 야! 위원장님 아무 상관없어요. 신입 아니, 멤버가 안 왔다. 근데 이제 번호를 제가 아예 못 받았어요. 제가 전화를 하시겠다고 해서. 요 모임은 반장님 책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더 오는 것도 반장님이고 들어오는 것도 반장님이고 왜 그러셨어요? 제가 전 위원장님들은 제껴서 죄송합니다. 집행부하고 별도로 움직이셔야 돼요. 요것만큼은 조석훈 반장님이 대장이에요. 네, 그건 명확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수기 당원님 혹시 동영상 안 보고 오셨어요? 네, 못 봤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만있어 봐. 이분 어디 가셨어? 시작한 거예요? 녹화 누르시고 나가셨어요. 그래. 됐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부러 한 주작을 빼신 거야? 복사하실 때? 네. 왜? 여러분 더 오실 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보내드린 거에서 빠진 거 두 페이지가 빠진 거 빠졌다고요? 됐어요. 빠졌고요. 됐고 신이 검열. 왜 그래? 본의 아니게. 왜 그랬는지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산수를 얘기하고 300원이 200은 200 플러스 알파는 700 이런 산수를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라고 하는 문제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쨌든 우리가 200을 얘기하면서 한국사에서 벌어지는 노동 유연화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정리해고 문제, 비정규직이 생겨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알파라고 하는 문제와의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봤고 그 다음에 노동 시간 문제도 여기서 왜 한국이 최장 노동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노동 시간의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내에서 300을 또 얘기하면서 WTO, FTA, 또는 세계화 문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또 제국주의 문제 그리고 전쟁까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런 구조들이 되는지 아마 대충 여기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들은 이제 또 한번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청년 실업의 문제,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 시간을 갖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WTO와 FTA 등을 통해서 알아보는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연장선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은 어떤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하고 하나 확인할 문제는 경제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경제라는 건 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 경제를 이렇게 살리겠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걸었던 숫자 공약이 있어요. 맞아. 747이라고 하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이 한 48%, 투표자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어쨌든 이명박을 찍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왜 이명박을 찍었냐라고 물어보면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경제를 살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경제를 747이라고 하는 숫자로 설명했습니다. 7이 뭐예요? 경제성장. 4는 실업률. 실업률? 아닌데요. 뭐죠? 4. 4만 불의 경제소득. 4만 불의 경제소득. 4대강. 요 끝에 7은 뭐였어요? 7. 끝에 7. 끝에 7은 뭐였을까요? 7위? 네, 7위. 세계 7대 강국.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747이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경제라고 하는 것을 살리는 것이 곧 747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기도 하고 해서 중요한 지점이긴 해요. 성장을 무시할 수 있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무망한 얘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얘기이긴 한데 현실에서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벌어지는가? 경제 성장률 계산 어떻게 해요? 전년 GDP 대비 올해 GDP. 네,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하긴 뭐 미국에서 안 해도 이 정도는 알겠죠? GDP.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총 부가가치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기 힘들게 뭐 부가가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면 한 나라에서 생산한 무슨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농축산물 뭐 이런 걸 다 합친 것들에 대한 부가가치의 합이 그 다음에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요걸 비교하는 지수가 경제 성장 지수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GDP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현대자동차를 하나 더 생산했다는 얘기고 더 생산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팔렸다는 얘기고 그만큼 부가 커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GDP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 GDP에 기여하는 가장 큰 집단은 어딜까요, 그러면? GDP를 크게 하려면. 어디죠?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자본이 이길 거예요. 결국 GDP를 늘리는 방법은, 경제 성장률을 늘리는 방법은 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자본이 장사하기 쉽게 해주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면 경제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권 내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신신기업? 네. 무슨 뭐 하기 좋은 나라? 네,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 간단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현대자동차가 더 팔리게 하는 것이 농축산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뭐 지난 시간에 수정해 주셨는데 농민이 250만이라고 박창원 위원장이 수정을 해주셨는데 250만 농민이 생산하는 것과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부가가치 GDP에 기여하는 게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직원이 4만 한 5천 명 정도 되고 농민이 250만인데 따라서 농민 250만에 생산하는 이 농축산물보다는 현대자동차가 더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수익 개방을 해야 되는 거죠. 농산물을 풀어야 되고 그럼 GDP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경제는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장을 하나 더 짓고 더 늘려가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공장을 더 짓지는 않죠. 그러니까
성장은 되고 기업은 돈을 버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구조라고 하는 게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기업의 사내 유보율이 무슨 900%다, 1000%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원래 자기가 자본금을 1억 갖고 시작했는데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돈이 얼마라고요? 1억 갖고 시작했으면 100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갖고 시작해서 100%면, 그러니까 1000%면 10억이 있는 거죠. 10억이 있는 건데 그렇게 사내 유보금이 쌓이더라도 사실은 자본은 투자할 때가 있고 돈 번다는 확신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막연히 좋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삼원불이라고 하는 소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소득을 가장 주요한 그 나라의 국민이 잘 사냐 못 사냐의 척도로 보는 경향성이 높은데 국민소득 계산은 어떻게 해요? 저 모르겠어요. 그거 몰라요? 국민소득 계산은? 국민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죠? 총생산 나누기. 요거를 나누는 거예요. 뭘로? 인구로. 그럼 국민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역시 또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해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하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 진보적 관점에서의 경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세계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 통계 이런 거 내지 마라. 국민의 행복을 무슨 이런 것들을 권고하는 이유는 이제 그걸로는 한 나라의 부를 증명하거나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라 라고 이제 계속해서 1인당 국민소득 통계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떼돈을 벌면 1인당 국민소득은 올라가는 거죠. 국민소득이라는 게 우리 호주머니에 받는 소득의 평균이 아니라 GDP를 국민 숫자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 1인당 국민소득이 갖는 통계의 허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냉정한 시선을 갖고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경제라고 하는 문제도 또 자본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따 이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300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감자탕 얘기를 하고 이러저러한 과정들을 쭉 거쳤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감자탕집이 이렇게 있을 때 조간의 감자탕, 중간의 감자탕 이렇게 해서 이제 자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이 감자탕 시장은 어떻게 재편돼요? 삼성 감자탕, SK 감자탕, 무슨 이렇게 재편되는 거죠. 그렇게 재편되면 조간의 감자탕은 여기서 이윤을 가지고 또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난 이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감자탕집에서 충분히 수익을 올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윤이 되는 곳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이 되는 곳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계에 부딪혀 있는 요 산업에서 떠나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죠. 자본은 늘 이윤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윤을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발견하게 돼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뭐예요? 결국 돈은 많은데 돈이 아주 많은데 할 수 없는 장사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갖고 장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장사할 수만 있다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도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장사. 뭐예요? 인간 장사, 용역사업들 하잖아요. 사람 팔고 사는 게 그 용역회사죠. 무슨 장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약 이런 거는 워낙에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지 말고 장사를 하기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장사. 한 장. 뭘까요? 예를 들면 물장사. 물,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독점이에요. 예를 들면 물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바지를 한 벌 사서 10년을 입으면 그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바지 10년 입었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돈 없어서.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나는 돈이 너무 없어서 지난 1월 달에 마시고 이제 물을 마셨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사고
생산하는 상품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공공의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도, 뭐 전기 이런 걸 옛날에 뭐라고 불러요? 수도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수도세, 전기세. 이건 상품이 아니라고 본 거죠.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그런데 자본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건 독점 상품이고, 바지는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물은 누구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시장인 거죠. 이 장사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윤이라고 하는 이 알파라고 하는 것에 모든 목숨을 걸고 있는 이 500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장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자본이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위 공공부문에 대한 공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공공부문에 대한 공세가 없었는데 공공부문에 대한 공세가 시작되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의 역사를 또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얼마나 됐어요? 대충 몇 년쯤 됐다 그래요? 흔히 200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1770년경에 학교 다닐 때 배운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걸 보면 제임스 와트의 방적기, 하그리우스의 연직기 이런 것들이 요 시기에 이제 발명이 되면서 간의 수공업 형태가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전환되고 이때부터 자본주의가 본격화됐다 이런 거고 또 무슨 공산당 선언이나 이런 자본주의 역사를 초기를 좀 배우신 분은 이 이전에 무슨 인클로저 운동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양 치는 그 목양지를 전부 이제 그래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면화라고 하는 이 상품이 매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원에 있는 농노들을 다 이제 쫓아내고 그걸 다 면화밭으로 만든 거죠. 목화밭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수출을 하고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은 도시로 가고 도시에 원시 축적을 하는 자본가들이 이제 원시 축적에 유용한 재산이 된 거죠. 노동력이 되고 값싸게 쌀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출발이었고 1770년에 이제 그런 구조들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뵀지만 자본주의라는 게 이런 곡선을 그리잖아요. 물건이 많이 생산되면 잘 나가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또 이런 얘기 이제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호황기, 불황기 등등 이런 국면을 거치는데 어떤 경우에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안 올라오고 계속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요걸 불황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불러요? 공황이라고 부르죠. 이 공황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몇 번을 계속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1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20세기 후반에는 19세기 후반이죠. 19세기 후반에는 뭘로 풀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국주의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구조를 또 돌파하기도 해요. 이런 구조 예를 들면 1920년대의 대불황은 또 뭘로 극복하죠? 뭘로? 유효수요로. 그래서 이제 케인즈의 경제학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물건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소비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수요를 확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요즘 얘기로 하면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하고 비슷한 얘기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생산해봐야 팔리지 않으면 이윤도 안 남고 공황이 계속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루즈벨트 때 테네시 강구역 TVA 이게 다 이제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에 입각해서 사실 이제 또 공황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1940년대 중에 들어가서 전쟁이 나고 전쟁 특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출구를 찾게 돼요. 그래서 1945년이 지나고 나서 전쟁 복구와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자본주의는 뭘 구사해요? 완전히 황금기를 구사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그래서 경제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확장 일로를 거쳤던 시기가 이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 일로를 거쳐왔던 이 구조 내에서 물적 토대가 충분히 쌓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서구 유럽의 산인주의라고 하는 건 이 이윤이 많이 나오니까 노동자들이 야 이거 좀 나눠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시기에는 서유럽을 비롯한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 국가의 반대편에 뭐가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체제의 구조에서 노동자들에게 너무 뻗대면 이것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아예 체제를 바꾼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경쟁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노동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체제 내로 좀 순화시키고 그러면서 남는 물적 토대를 가지고 서구 복지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적 토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문제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구의 산인주의라고 하는 게 융성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근거와 기반이 되는 거예요.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지지만 그래서 최근에 산인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미 물적 토대가 어려운 구조에 와 있고 자본주의의 공세가 예전과 다른 구조이고 이미 세계의 체제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구조가 무너져 있는 구조에서 산인주의의 유효한 실험은 사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시기에 산인주의 체제가 축적이 되고 물적 토대가 충분히 형성된 구조에서 1970년대 초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런 시기가 와요. 이런 시기. 그래서 7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한 불황으로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트리거샷이 뭐였어요? 방아쇠가. 당시에 뭐였죠? 오일 쇼크라는 거죠.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게 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확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 변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저건 틀림없이 자체 모순 때문에 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망하지 않고 오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제국주의를 통해서 어쨌든 시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유효수요 이론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때는 그럼 뭘로 극복했죠? 이때 나왔던 70년대 중반에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다가온 이 근본적인 위기를 뭘로 극복했어요? 네? 브레튼 우주가 좀 빨랐고 뭐 뭘로 극복하죠? 이때 이제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었던 두 나라 대서양을 양쪽에 놓고 대처가 집권하고 있었고 레이건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때 등장한 영국의 경제 정책을 흔히 대처리즘이라고 그러죠. 대처리즘. 이때 레이건의 경제 정책을 흔히 뭐라고요? 레이건믹스. 이걸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뭐 하이에크나 프리드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시작하는데 그 방식이 바로 이 300, 200 이 구조 내에서 산수 운영 방식을 바꾸는 거죠. 제가 이걸 미리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200을 줄이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킨다거나 뭐 시간을 좀 늘린다거나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때부터 노동 유연화라고 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탄력적인 노동, 유연한 노동,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로 집중적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동 유연화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미진했던 세계화라고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고리고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기 시작해요.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 생태의 위기가 오기 시작하죠. 이제 지구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이 공세에 들어가는 거죠. 그 구조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공공부문에 대한 공세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많은 구조들을 찾아가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을 자본이 장악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타고 있는 서울 지하철은 아마 1,450원? 아니 1,250원인가요? 네. 카드 갖고 타면 1,150원인가? 하여튼 뭐 대략적으로 지하철의 1인당 수송 비용이 얼마예요? 1,800원.
1,600원 정도에 많이 보셨는데 지금 한 1,6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대략 400에서 500 정도 1인당 수송 비용에 비해서 400에서 500 정도의 손실이 나타나요. 이걸 뭘로 메꿔요? 결국은 뭘? 세금으로 메꾸는 거죠. 형식은 공공기관이 차입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걸 메꿔. 그렇게 메꾸다 보면 결국 그래서 400에서 500 정도를 메꿔줘야 출근 시간은 3분 만에 배차가 되고 지하철에 10,000명의 인원이 월급을 받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자본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우리가 이 400에서 500에 들어가는 이 세금을 결국 자본과 뭐 노동자들도 소득세를 내서 부담하지만 이게 결국 자본의 부담 아니냐. 공공에 들어가는 이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세금도 줄고 그 세금 갖고 우리가 공장 짓게. 공장 지으면 노동자를 더 채용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들이 소득을 벌고 그러면 그 소득으로 물건도 팔고 경제가 활성화될 텐데 이 바보 같은 짓거리를 왜 하냐. 너는 철밥통이다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 공세, 한편으로는 경제 논리를 갖고 있는 공세를 갖고 가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럴듯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가진 이데올로기 공세 때문에 어느 공기업의 운전기사는 30년을 근무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데 30년 운전기사 하면 대학 나온 사람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한국민들의 그런 이 노동과 관련된 인식을 교묘하게 자극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신문에 내보내고 이 공기업은 문제가 진짜 많다. 이건 정말 부패의 원상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민영화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를 살리려면 공공부문을 자본에게 맡기고 자본이 GDP를 넓힐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럼으로써 747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민영화라고 하는 논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서울 지하철이 민영화돼서 삼성이 먹었어. 삼성이 먹으면 삼성이 맨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뭘까요? 일단 지하철을 인수하면 무임승차 폐지, 당연히 무임승차 폐지. 그 다음에는 요금을 인상하겠죠. 지하철의 가장 큰 현재 문제가 무임승차 문제인데요. 이 무임승차 문제라고 하는 것도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담을 안 해주니까 지하철이 적자라고 하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무임승차를 폐지하면 노인복지와 노인노동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공공부문이 갖고 있어야 될 사회적 기여의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삼성이 하면 첫째 요금을 인상하고 요금을 인상하면 서민과 어쨌든 노동자들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조치로는 뭘 해요? 두 번째 조치로는 예를 들면 이걸 요금을 1,600원으로 올리면 이윤이 나요 안 나요? 그냥 똔똔이야 올린다고 해도. 그 다음에 뭐 해야죠? 배운 것처럼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이 민영화된 공공사업장에서 아웃소싱으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게 이해를 하자면 KTX 여자 승무원 원래 철도 직원들을 용역회사로 보내면서 자기들의 부피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이제 떼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독점이니까. 세 번째 뭐 할까요? 세 번째는 출근 시간의 배차 간격을 5분으로 바꿔요. 바꾸면 이걸 서울시가 운영하면 어떻게 되죠? 서울시가 운영하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다음에는 표 안 찍어줄 거야 이러지만 삼성은 어떻게 해요? 뭐 그럼 버스 타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하철이 독점이기 때문에 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되면 떼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금이 인상돼서 서민 생활은 어렵고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공공의 서비스는 축소되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은 떼돈을 버는데 못 사는 노동자들은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와 불균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 공공부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민간이 이걸 운영하면 이 산수 공공이 이것을 운영하면 이 산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칠렉이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공공인 경우에는 이 상품은 지하철로 따지면 운송 서비스가 되겠죠. 서비스가 좋아야 돼 국민들에게. 근데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면 가장 우선되는 건 상품이 아니고 뭐죠? 알바가 되는 거죠. 이윤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삼성 보고 얘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지하철은 손해보더라도 국민에게 봉사 좀 해. 이건 매우 관념적일 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갖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공세가 시작됐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꺼번에 민영화가 어려우면 경쟁체제라고 하는 걸 도입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가스는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사실은 이 국가가 사실상 책임지고 20년, 30년 단위로 계약해요. 천연가스를 중동 산유국들하고. 근데 SK나 쌍용이나 현대나 이런 데가 보니까 저거 장사가 되는 건데 저거를 민영화시키라고 하면 이제 국민들도 예전하고는 좀 달라서 민영화가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야. 처음엔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자지 말고요, 사무처장님. 예. 다시는 안 와요, 사무국장님.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약간 국민들의 저항의식이 조금 있어요. 민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우회를 시작해요. 뭘로? 국가가 하긴 하는데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나타난 대표적인 논리가 뭐였냐면 SRT예요.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로 KTX와 SRT가 경쟁을 하면 서로 서비스가 좋아지고 뭐 등등등 이런 논리인 거죠. 가스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뻔할 뻔짜인 게 TV 중계권료를 KBS, MBC, SBS가 경쟁하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산유국은 개별적인 국가가 석유를 수출하는데 우리 민간 기업들이 1대 몇으로 달라붙으면 당연히 원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공공부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경쟁체제라고 하는 구조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부문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성과연봉제 뭐 이런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2번 정도 인사고과에 낸 꼬레비를 당하면 퇴출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진아웃으로 그 저성과자 해고 그저께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 지침을 폐기하겠다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전 정권부터 쭉 내려왔던 게 뭐 저성과자 해고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 지침을 폐기했어요. 폐기했는데 이제 그런 논리 속에서 성과연봉제 같은 걸로 계속해서 치고 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연봉제가 성과를 좋은 사람에게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공공부문을 축소시키는 구조조정의 의미로 두르고 있었던 거죠. 이런 개념들이 이제 공공부문에 완전히 융단폭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에는 잘 안 나지만 예를 들면 그 규제 완화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이 바닥에 가스관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가스관을 관리하는 이 가스 사업자들은 15km인가 20km마다 한 명의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도시가스 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을 채용해야 돼요. 반드시. 가스관의 길이에 따라서. 근데 가스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건 만약에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잖아요. 근데 사고가 잘 안 나. 그럼 이 500원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헛돈 쓰는 것 같아요. 이거를 50kg로 바꾸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더 인원을 반으로 일단 줄일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안전 문제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항상 이 산수의 핵심은 알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파라고 하는 걸 위해서 도시가스 사업법을 개정하게 돼요. 이걸 늘려. 그렇게 되면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윤이 많이 나. 그러면 외형적인 경제의 성장은 이루어지지만 결국 노동자의 고용과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박근혜 시대 때의 최경환이도 한국 경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으니 소주도 성장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그다음에 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환류세제 문제를 검토하겠다 등등의 얘기가 나왔던 것은 바로 이런 구조적인 경제 문제가 한국 사회에 이제 계속 심화되고 있는 구조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공부문으로부터 발생되는 전반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공공부문은 또 한 축이 있어요. 이렇게 공기업과 같은 축이 있는가 하면 공기업은 아닌데 공공부문으로 분류되는 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의료잖아요. 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민간 사립대병원도 민간 병원도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의료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해도 치료비가 없어서 죽는 것 이런 건 국가가 일정하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국의 공공의료는 이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게 될까 봐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한국의 공공의료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그 열악한 조건에 있어요. 열악한 조건에 있는 가장 열악한 조건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가 10%밖에 안 돼요. 공공병원 자체가. 대부분 민간병원이 90%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공공병원이 25%에서 30%가 되는데 미국 같은 자본주의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의 비율이 정말로 높은 거예요. 거의 공공병원의 수준이고 뭐 그 몇 개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같이 홍준표가 생산성과 효율성 이유로 폐쇄시키는 이게 이제 소위 공공병원인데요. 이렇게 공공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렇게 좋은 토대를 갖고 있지 못한데 그나마 한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지켜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병원이 어떤 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라는 거예요. 병원이 비영리법인이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보험제도예요. 이 두 가지 축이 그나마 한국 사회 공공의료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비영리법인이라는 건 뭐예요? 병원은 영리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리사업을 하죠. 근데 뭐 돈도 받고 하니까 뭐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병원에서 번 돈은 어떻게 해요? 병원 밖으로 못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땅을 산다거나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더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침상을 늘리거나 병원을 증축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이걸로 해서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리에 대한 욕구가 기본적으로 많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가장 최소한의 도구예요. 가장 최소한의 도구이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영리법인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매점, 장례식장. 요거는 전에부터 이제 영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배보다 배꼽이 큰 병원이 되게 많아요. 병원 운영은 뒷전이고 장례식 이건 영리법이니까 이런 파행이 겪어지고 있고 근데 병원 자본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영리법인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한 거예요. 병원을 영리법인화 해달라. 이러면 이제 지금도 비영리법인인데 발생하는 문제 지난번에 우리 술 마시면서 우리 김준석 당원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의사들에게 끊임없이 성과와 돈 벌라고 하는 요구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예를 들면 뭐 너는 왜 이 환자한테 이렇게 처방했어? 이 약을 처방을 왜 했는데 이 약을 하지? 라거나 여러 가지 뭐 저보다 더 다양한 사례들을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의사들이라는 게 이제 병원에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 얼마나 이익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자체가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죠.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영리법인화되면 이건 뭐 이제 완전히 뭐 일반 직장보다 훨씬 더 병원은 이미 이제 치료기관이라고 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리법인을 시켜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뭐 특수한 경제지역 예를 들면 제주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영리법인을 열어달라고 해서 이제 이건 열렸어요. 이건 열려있고 점점 이걸 확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정 안 되니까 최근에 나온 건 뭐예요? 병원 경영 자회사라고 하는 것을 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병원 자체는 영리법인이 아닌데 병원이 경영하는 자회사를 영리법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봐요. 큰 병원이 있어. 그 병원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안에다가 스파 시설과 온천을 해놓으면 떼돈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보호자들 와가지고 그 새우잠 자고 막 이러는데 자고 일어나면 잠깐 그 목관이라도 하고 싶고 목욕이라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한 머리와 이게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뚫어달라를 노무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밀어붙여 와서 결국 병원 경영 자회사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할 수는 있어요. 병원 자체를 영리법인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런 편법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점점점 어려워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공공의료기관이 적은 데다가 민간 사업자가 훨씬 많은데 법이 이제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어떻게 자본이 사회를 덮죠.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본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해 들어가는지 하나씩.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요. 가진 게 많으십니까? 가진 게 여기 모여있는 사람 쥐뿔도 없어요. 근데 여기 500가지 사람들은 가진 게 엄청 많아. 근데 무지무지하게 노력해요. 그렇잖아요. 무지무지하게 노력하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대충 살아요.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야만의 시대인데 사실은. 그리고 이윤이라고 하는 앞에서 얼마나 이 자본의 노력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 눈물겨울죠.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이하영 당원은 뭘 하시는지 얼마나 노력하죠. 정의당의 부위원장으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얘기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냐는 거죠. 노동조합만 해도 그렇잖아요. 10%가 안 되는 2천만 노동자 중에 150만 정도의 조합. 나머지 노동자들은 뭐 풍족하게 살아서 한 노동조합을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어쨌든 자본이 사회를 구석구석을 어떻게 지배해 들어오는지를 이런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료보험 문제예요. 의료보험 문제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뭐 이러저러해서 뭐 아쉽다, 비급여, 급여 이런 비율의 문제나 비급여가 너무 많다 이러저러한 불만들이 있지만 집에 아파본 사람이 있으면 경험하실 텐데 의료보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의료보험 제도가 그나마 한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지키는 이 국가의료보험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보잖아요. 미국 우리 뭐 가끔 이제 보잖아요.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내가 다 못해도 이거 하나는 하겠다라고 했던 게 오바마 케어였어요. 그게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미국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략 18%에서 17% 대충 이렇다고 하죠. 이건 굉장히 높은 비중이에요.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미국은 민간 의료보험 시스템이에요. 민간 의료보험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냥 흔하게 얘기하면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우리 돈으로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써야 되는 뭐 어쩌다가 교통사고 나서 앰뷸런스 부르거나 뭐 또 미국 땅은 넓기 때문에 가끔 헬기 앰뷸런스도 오는데 뭐 그렇게 되면 기백만 원 그러니까 보험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고 못 사는 사람 이게 이제 다 못 사는 사람들인데 못 사는 사람들 진짜 병에 걸리면 죽어야 되는. 그래서 그것들을 고발했던 이 의료보험과 관련된 영화가 있잖아요. 뭐예요? 시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라는 영화가 미국의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쿠바. 미국이 평소 못 산다고 느끼는 쿠바에 병을 치료하러 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 여정을 담은 영화가 다큐멘터리 시코라는 영화인데 미국 의료보험 제도를 고발하는 영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구조에 있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어쨌든 전국민 의료보험이죠.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무서운 게요. 이 의료보험 제도가 중요한데 이 의료보험 제도를 지키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뭐냐면 당연지정제라는 거예요. 당연지정제 들어보셨어요? 의료보험에 당연지정제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잠깐 말씀하세요. 아니, 당연지정제는 모든 병원은 의료보험에 당연히 지정된 병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병원을 하려면 의료보험과 관련돼서 모든 병원이 다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원의 자본가들이 하루는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말이 되냐? 아니, 지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 사러 우리 가게에 왔는데 나는 당신에게 이 물건을 팔지 않겠어. 이게 죄냐 이게. 나는 당신에게 이 집 안 팔겠어. 이게 죄냐 내 재산인데. 나는 당신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어. 이걸 안 팔겠어. 이거를 안 팔면 법에 걸려서 감옥 가요. 예를 들면 당연 지정제라는 게. 그래서 모든 병원은 의료보험에 당연 지정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병원 자본가들이 모여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소유권에 대한 침해인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노무현 시기에 노무현 정권 때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적 자유를 침해한 법률 조항이라는 거예요. 뭐가? 당연 지정제가. 500원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헌법소송이 붙었어요. 박근혜 탄압이 결정했던 헌법재판소에 이게 올라간 거죠. 당연 지정제가 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민주 체제와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붙였어요. 만약에 그게 폐지되면 의료보험제도는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뭐 급여 비급여의 문제, 뭐 돈 안 되는 의료보험 환자 뭐 이런 거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의료보험 환자가 큰 병원에서는 잘 안 받아줘. 이러면 그다음부터 의료보험이라는 게 한국의 의료보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 소송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졌죠. 합헌이라고. 그러니까 사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우선한다라고 본 거죠. 그것도 헌법에 있는 조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당연 지정제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의료보험제도가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그러나 지금도 호시탐탐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뭐 사람들한테 이게 삼성이 암보험 하잖아요. 암보험과 의료보험은 다른 건데 암보험 갖고 장사가 안 되니까 의료보험을 통째로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민간 의료보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간 손실보험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의료보험이 책임져야 될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고 국가가 복지로 의료보험에 투여하는 비용들을 늘려야 되는 구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구조가 증세 문제로 나가고 증세 문제로 나가면 당연히 500원 가진 사람들의 세금으로 나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엮여 있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게 맞는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500원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상식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국 경제라고 할 때 소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라는 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공공부문과 자본이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 돌아가는 세상 얘기예요. 바로 지금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세월호 그냥 이준석 선장 나쁜 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보적 시각에서는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자본이 결국 큰 사고를 일으켰구나.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해를 위협하는구나. 뭐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직원이 비정규직이었다는 거죠. 노동위원회의 문제와 비정규직이 갖고 있는 그 열악한 근무 조건과 그 속에서 발생한 자기 책임의 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규제 완화의 문제, 과정이 아니고 거기서 자본이 개입했던 또 하나의 문제는 규제 완화. 예를 들면 설령의 문제죠. 선박의 연령. 25년이면 끝나야 되는 걸 500가지 이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안 나잖아. 아직도 5년은 더 쓰겠구만. 그러면 선박 연령을 저거 30년으로 그래서 선박 연령을 규제 완화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는 뒷전이지만 500가지 이상 어떻게 돼요? 떼도 버는 거죠. 선박 연령을 25년 되면 훼손해야 되는 걸 훼손 안 하는 거죠. 세월호 문제에는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 관점에서 이준석은 나쁜 놈이네. 해경 그 새끼들은 뭐 한 거야. 이런 관점에서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세월호의 문제. 역시 자본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최순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 같은 박근혜, 최순실 나쁜 X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 자본과 돈이라는 문제를 놓고 자본이 어떻게 권력과 유착하고 동시에 자본이 어떻게 권력을 지배하는가. 우리는 이제 박근혜가 이재용을 지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든 최순실이든 돈 앞에 쩔쩔매고 돈을 위해서 구걸한 구조라고 보면
자본이 결국은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지배되는, 자본에 의해서 지배되는 근본적인 구조가 해소돼야 복지의 문제, 증세의 문제, 뭐 안전의 문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폐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같이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문제를 자본의 문제로 환원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선을 읽으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의 체제와 구조가 갖는 밑바닥의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토대라고 부르고, 마르크스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 토대로부터 형성된 사법제도, 교육제도,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 정치 구조, 이런 모든 구조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상부 구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토대와 상부 구조를 그냥 듣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듣게 되면 역시 토대가 상부 구조를 어떻게 장악해 들었고 자본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운영되는 사회라고 하는 구조가 이런 구조들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속에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세상의 적폐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지만 분명한 진보적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된다. 다음 시간에 이제 진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러면 하나 짚고 넘어갈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자본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국가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도 보니까 책 서가에 꽂혀 있는데 예를 들면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죠. 국가로는 전통과 뿌리가 깊은 거고 또 유시민이 워낙 인기가 좋은 사람이고 거기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썼기 때문에 나는 국가가 이렇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썼잖아요. 하나의 관점이에요. 유시민처럼 보는 국가론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제 저 같으면 국가론을 유시민처럼 보지는 않죠. 예를 들면 핵심적인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와 모순을 극복하려면 국가가 어때야 된다고 얘기해요? 선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선한 정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정부가 들어서야 되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이런 개념.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추상적인 거죠. 사실은 이 추상성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할 때 여기 이제 노무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저는 노무현 때 감옥 갔다 왔기 때문에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면서 노동계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사용사유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사용의 사유를 제한해야 되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몇 가지를 지정하고 이런 사용 사유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쓸 수 있다고 노동계도 인정한다. 예를 들면 계절적인 문제, 아이스크림 장사, 여름엔 무지하게 많이 팔려요. 그래서 여름에 수천 명을 채용해 그걸 생산량을 하기 위해. 근데 겨울에는 그거 반밖에 안 팔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쓰는 문제예요. 결국 사용사유의 문제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버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노무현 정권이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러면 그때 노무현 정권이 노무현은 나쁜 놈이야, 악독한 놈이고 노동자를 이런 의사가 있었겠냐고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노동자를 나쁘게 해야지 이렇게는 안 했을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국가와 민족 전체를 생각하고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최선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매우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이 산수가 관철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구조 내에서는 알파를 보장해줘야 돼요. 알파를 보장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어떻게 돼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작동 구조상 알파가 있어야 이게 계속 순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알파를 보장해줘야 돼. 국가가 일정하게 알파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알파를 보장해준다는 얘기는 결국 자본의 이익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체제를 이 사업수를 인정하는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노무현 스스로 나중에 인정하잖아요. 그때 밑줄 쫙 한번 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결국 국가와 자본이 시간을 갖고 점점 수렴되면서 이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어떤 논리를 세우든지 간에 이 체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모순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라고 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사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을 걱정하는 건 이러저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판단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어야 되는데 뭐 심상정 후보가 제안하는 것은 뭐 민주당보다도 예산이 훨씬 많이 들고 뭐 그건 1년에 70조가 드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격받아 기억나요? 뭐 대충 그랬을 것 같죠. 그때 심상정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이잖아. 갑자기 70조를 어떻게 만들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산을 70조는 저거 완전히 말이 안 되지 라고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때 심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국가 철학과 체제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자기 이 정치 철학의 차이인 거지 이걸 돈 문제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보정당 당원으로서 그런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그걸 갖고 있지 못하면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 너 정의당 당원이긴 하지만 심 후보가 저건 너무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태반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심 후보의 마음 같아는 그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미래에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 그런 철학을 정말 갖고 있냐 안 갖고 있으면 토론회 하다가 심상정이 문재인 후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 다음날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차이고 그런 정체성 다음날 실제 나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과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뭐 급진적으로 뭐 갑자기 뭐 횃불 들고 총칼 들고 혁명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철학적 관점들을 통일시키면서 당을 같이 해야 돼. 그래야 시민과 노동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면서 한국 사회를 함께 이해해갈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잠깐 시간이 몇 시간 제 말이 좀 빠르죠. 50분? 8시. 정시에 시작했죠. 네. 원래 제가 1시간을 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금융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현대 자본주의는 금융 자본주의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제가 이러저러한 얘기 또 환경과 생태 얘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나면 그러니까 이 300 문제도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과 생태가 끊임없이 파괴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윤 때문이거든요. 이윤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환경과 생태의 문제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전 문제나 이런 것도 전부 경제성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경제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도 상식이고 그 사람들도 그게 선이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값싼 전기를 하려면 원전을 계속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니면 조금 더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세에게 이 지구를 물려줘야 되고 환경과 생태는 심각한 문제가 됐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이거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인지는 그건 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철학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에서 나는
신고리 569기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나 원전을 바로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진보정당 당원의 정체성이 좀 딸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하세요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치시켜 가야 돼요. 우리 당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 환경과 생태 문제만 봐도 우리가 지구가 지금 올해 말까지 2도가 지금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1.5도를 넘어서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미 2020년밖에 안 되는데 1.35도인가 그런데요. 2050년 가면 한 1.6도, 7도까지 간다는데 지금 추세로 가면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2도가 되면 지구가 거의 멸망 수준이다 막 이렇게 환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태평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서 각국에서 무슨 탄소의 문제나 배출가스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기후 변화 협약이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급진적인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생태주의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모든 개발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 자본주의의 이윤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파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하여튼 1시간을 항상 지키는 게 더 길게 하면 그 시간 금방 갔죠. 너무 재밌죠? 네. 지난 시간에 안 온 거 너무 후회하시죠? 영상을 봐야 되겠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고민 속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시고 다음에 중간중간 기회가 되면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실제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여성 차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청년 노동을 얘기하지만 청년 노동의 문제가 뭐로부터 와요? 일자리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결국 노동의 문제이고 자본주의의 문제. 여성 문제도 우리가 여성 차별이 어떻고 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성의 일자리 문제, 여성의 임금 격차의 문제. 지금 여성과 남성의 평균 임금은 몇 대 몇이요? 65% 정도 여성.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체제와 구조인 이 체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세계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현대자본주의는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니까 금융이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구조가 됐으며 그것이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또 위험한 것이 돼버렸는지라고 하는 얘기들을 할 기회를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어쨌든 2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한국 사회의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한국 사회 구조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잘 아시고 이미 나눠드리는 것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진보는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건가 아니 근본적으로 진보라는 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흔히 얘기되는 그럼 이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던 사회주의, 사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을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학문적으로 얘기는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로는 사회주의도 듣고 사민주의도 듣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접근했었던가.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면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한 어떤 부분일까? 여러분 이제 옛날 고리적 얘기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 변혁의 경로로서 NL 노선과 PD 노선이 있었다는데 도대체 그런 건 무엇이었던가? NL과 PD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들이 바라본 한국 사회는 무엇이고 이게 철진한 개념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NL과 PD론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당 안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진보정당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국 사회 변혁이론과 관련돼서도 또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이제 자본주의에 관해서 2시간 동안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와 관련된 책
학생들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라고 책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 읽어보실 책들도 있을 텐데 또 하나는 이제 페이지가 2개쯤 빠졌어요. 책이 6권까지 나있고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혹시 회사 있어요? 아니요. 혹시 회사에 뭐 무슨 용지를 쓰는데 그런 거 쓰고. 복사하기가 검열하나. 하여튼 참고로 시간 되시면 근데 이제 자본주의와 관련해서는 뭐 자본의 원전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책에 관해서 드릴 말씀 거의 다 쓰셨으니까 참고로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10월 11일이요. 토론해야죠. 10월 11일이요. 연휴 끝나자마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월 25일이요. 네, 한 달에 2번씩 하기로 했으니까. 딱 좋아요. 저 10일에 기록. 그럼 출국과 기국의 끝과 시작이다.